반갑습니다. 방금 멋진 강의 보여주셨던 김용호 사진가님하고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데, 예, 김용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션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시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혹시 K-팝 스타 보신 분? 네, 알겠습니다. 위대한 탄생 보신 분? 네, 슈퍼스타 K 보신 분? 네, 일부러 많이 들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슈퍼스타 K를 비롯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총 19개가 방영이 되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탑밴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나는 가수다까지 이런 프로그램 연구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은 숫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컨텐츠이기도 해요. 아메리칸 아이돌도 그렇고, 브리티시 갓 탤런트도 그렇고, 심지어 중동에서는 알 아라비아라고 해서 전체 중동 국가들이 각자 이제 출전해서 차도를 쓰고 막 노래를 하고 그런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이라크에 있는 한 여성분이 우승을 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슈퍼스타 K를 비롯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까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어서 좀 감개무량하기도 한데, 사실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혹시 슈퍼스타 K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짧게 시즌 2 위주로 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허강이 봐. 환풍기 수리공이 그렇게 뜨고 유명해진 거 돈 벌고 좋은가? 시즌 1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 2010년 8개월간의 제작 기간과 8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만들어진 슈퍼스타 K 시즌 134만 6,400명의 지원자들 중 단 11명에게만 생방송 무대오를 차지기 주어졌는데요. 탑11의 예측할 수 없는 무대에 시청률도 매주 상승. 20년 케이블 TV 역사상 최초로 22%라는 기적같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대국민 문자 투표 역시 최종 결승전에만 140만 건 이상이 몰리는 정의적인 기록 속에 최종 우승은 허각에게 돌아갔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시합 뛰는 것처럼 가슴이 되게 찡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국가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 10대 히트 상품에서 스마트폰과 함께 1, 2위를 차지한 슈퍼스타 K2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획일화된 가요계의 다양성과 개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고, 실력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사회의 모델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승자 허각에겐 2억 원의 상금과 마마 스페셜 무대, 데뷔 음반 발매가 이어졌고,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우승자다운 아성을 이어갔습니다. 허각뿐 아니라 탑11 모두 속속 데뷔 음반을 발표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이어갔고, 각종 CF 석권은 물론 연기까지 슈퍼스타 K 출신다운 파급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예고된 실패가 바로 넘어가서, 예. 기본적으로 시즌 2가 이렇게 됐고요. 시즌 3 때는 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커라고 준우승자였던 그 친구가 음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 50억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을 만큼 거의 이제 1인 기업이 될 정도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게 또 시즌 3가 되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전에 22% 이제 시청률이 나왔었는데, 저희 이제 연말 시상식에 뭐 이유로 인한 빅뱅이나 뭐 샤인이나 동방신기나 큰 가수들이 이제 연말 시상식에 나오게 되면 시청률이 보통 1.8%가 나와요. 그리고 K1 경기나 뭐 UFC 같이 좀 스포츠 경기가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올 때 3%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게 케이블이 1995년부터 한 20년 가깝게 되고 있는데 수치가 기록이 안 남을 정도로 좀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슈퍼스타 K를 만들 당시 2009년도 시즌 1 할 당시에는 이게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제 대국민 오디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떨어진 숙제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맡았을 때 다들 이제 PD들이 넌 망했다고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불쌍하게 쳐다봤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분들이 우려했던 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2000년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만 해도 100만 장 넘었던 일들이 좀 기사에 많이 오를 정도로 큰 이슈였어요. 요즘 제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친구들한테도
뭐 요즘 듣고 있니 하면 아이돌 음악에 조금 들어있고 거의 대부분 90년대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뭐 김경호 씨는 뭐 락대로, 뭐 듀스가 힙합은 힙합대로, 신승훈 씨가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뭐 핑클까지 아이돌까지 다 골고루 잘 됐던 데 90년대인데 반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거의 아이돌 시장 위주로 재편됐던 게 현재 스코어인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지만 뭐 2000년대 초반에 소리바다 나왔을 때 인구가 4,600만 명인데 한 2천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입자가 될 만큼 공짜로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했던 풍토도 많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음반을 내시던 뭐 신승훈 씨나 여러 음반을 하시는 분들이 음반을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2005년도에 보면은 지금 2000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팔았던 음반이 사실은 2005년도에 동방신기가 50만 장으로 라이징선으로 50만 장 했던 게 최고 기록이고, 올해도 사실은 빅뱅의 판타스 베이비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총 판매 숫자가 18만 장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10만 장만 넘으면 박수를 치는 게 요즘 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나마 아이돌만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었고, 그다음에 저희 슈퍼스타K에 나와 있던 20대 후반 되시는 많은 참가자분들이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아마 보시다시피 뭐 JYP, SM, YG 이 세 거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내일 뭐 지선, 뭐 성시경, 박효신이 되고 있던 뭐 젤리피쉬라든지 울림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획사들도 인피니트, 뭐 빅스 이런 식의 아이돌 그룹들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기획사들이 다 아이돌 그룹들을 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대만 돼도 슈퍼스타K에 나오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승하냐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20대가 가수가 되는 길이 이제 전혀 전무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서인국 씨가 시즌 1 때 우승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 뭐 좀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처음에 인터뷰 볼 때 저는 지금 가수들의 가이드 녹음을 떠주고 있고요. 가이드 녹음이라는 게 가수 음반을 내기 전에 노래를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가이드 녹음을 뜨고 있고 보컬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가수 하려고 좀 기획사 안 가보셨어요? 얘기하면은 안 받아줍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또 거꾸로 가서 이제 물어보죠. 기획사들한테 왜 20대만 돼도 팔팔한데 왜 안 뽑으세요? 하면 자기네들이 뽑고 싶은 거는 딱 틀에 막혀져 있는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저희는 5인조 꽃미남 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잘 치는 애, 얼굴 잘생긴 애, 노래 잘하는 애, 좀 퍼포먼스 잘 되는 애, 이런 애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틀을 맞추다 보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의 남자만 돼도 25살이 되고 25세가 된 다음에 군대까지 갔다 오면 28, 29짜리의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누구 아이돌을 시키겠느냐. 그러다 보니 아무도 안 뽑는 게 지금 가요계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 같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데 반해서 저희 한국에서 했던 2000년대 후반 악동클럽, 뭐 저희 이제 엠넷에서 배틀 신화라고 신화 제2의 신화를 뽑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쇼바이벌, 뭐 영지육성 프로젝트 같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스타가 바로 나오지 않고 뭐 심지어 조공원 씨 같은 경우는 한 8년 뒤에 데뷔를 한다든지 뭐 몇 년 뒤에 데뷔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은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오디션 망하는 거라는 게 팽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음악 채널에 한 10몇 년간 몸담고 있는데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지? 나 망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오디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제가 생각하는 오디션 이런 거라고 정의를 짓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디션은 사실은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참가자가 나와서 쭉 노래를 부르고 심사평 받고 하고 넘어가고 시청자는 노래만 듣고 하던 게 끝이었는데, 이 친구가 왜 노래를 하게 됐고 심사위원은 왜 이런 심사평을 하게 됐고 이 친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스타가 탐생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 얘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 얘기를 담아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적인 겸양 문화를 조금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뭔 얘기인고 하니,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쭉 앉아있고 참가자가 나서 노래를 하다가 심사위원이 불합격입니다 얘기하면 어떤 참가자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보통 이제 서양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현에 대해서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하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딱 잡혀서 시청자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겸양 문화여서 체면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여기 다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마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아마 개인적인 인터뷰 해보면 아마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 특히 이제 시즌 1 때에 이제 저희가 이효리 씨가 그 한번 서울 예선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오디션은 지역 예선 할 때는 방 안에서 저희끼리만 찍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 이렇게 나와 있고 참가자 여기서 노래 부르다가 아마 합격, 불합격, 합격 뭐 이렇게 해서 합격을 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세레모니 하면서 가족들하고 막 행복해하는 걸 찍는데 어떤 참가자가 아마 딱 그 저희 밖에 있었죠. 딱 나왔는데 표정이 애매한 거예요. 뭐 슬픈 것 같지도 않고 기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합격하셨어요. 했더니 합격을 했대요. 아 이대로 나가면 방송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들어가셔서 기뻐하시면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찍었는데 좀 나왔는데 약간 썩소를 지시면서 나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막 했는데 더 가관인 건 그 옆에 있던 가족, 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가만히 또 푸kop해서 서 계세요. 아버지 좀 안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막 안으셨는데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웬고 했더니 20살 대학교 이후로 한 번도 딸을 만져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전 낯설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오는 외국 아버지하고 우리나라 한국 아버지가 둘 다 낭떠러지에서 딸이 떨어질 때 누가 먼저 떨어질 거냐, 누가 구할 거냐 하면 저는 뭐 한국 아버지도 제일 먼저 뛸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만큼 애정이 크실 텐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표현상 체면 차례 때문에 못하는 것들, 그래서 생긴 게 저희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아무도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극장식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게 저희 슈퍼스타 K의 시작점이에요. 요즘은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용법을 하다 보니까 울면 우승하냐 뭐 많은 질타를 하시는데 사실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큼 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빠른 데뷔가 어려웠던 것들이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 K 끝난 다음에 바로 데뷔할 수 있는 앨범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마케팅 포인트로 썼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서울에서 오디션을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거꾸로 올라와서 했던 거에 반해서 저희는 지역들을 다 찾아다니는 오디션. 그다음에 연령이 아이돌 그룹들 찾던 연령들만 계속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러지 않고 연령 접해.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1세부터 99세까지 해서 이제 그 ARS 1차 오디션 볼 때도 0199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1세부터 99세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거기에도 앞서서 그다음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오디션을 심사위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허각 뽑았어. 내가 울랄라 세션 뽑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오디션.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참여해서 글을 뽑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틀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 K는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아이돌 코리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슈퍼스타 K는 슈퍼스타 K 나름대로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리아스 가 탤런트나 보이스 코리아 같이 저희 이제 엠넷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처럼 해외 프로그램들을 바이블을 사서 하는 포맷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시즌을 할 때마다 그 묶여 있는 그 족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프로그램들은 딱 이 규격을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반해서 저희는 계속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시즌 가면서 저희가 맨 먼저 하는 게 자기 반성입니다. 예. 그 뭐 말이 좀 쉽긴 한데 저희 예전에 저희 아시는 선배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친구의 단점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점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저희도 이제 같이 할 때 스태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단점들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애정이 없는 거니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그러면서 시즌 계속 가면서 지난 시즌에 뭐가 문제였지? 솔로만 너무 잘 됐었잖아. 그래 그룹 좀 넣어보자. 그룹 오디션. 뭐하지? 뮤지컬 같은 걸로 해서 애들 끼를 다 봅시다. 뮤지컬 오디션. 이런 것들에 대한 미션 장치들을 많이 강화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스타 K 오면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각각들마다 좀 심사를 봐주시는데 불평들을 좀 많이 하세요. 여기 나오면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여기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꼭 참가자가 기억이 남는다 그러는데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아마 하나 더 눌렀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오디션의 그 참가자 상이 그냥 아이돌 그룹처럼 어디 기획 상품처럼 나온 게 아니라 포스트 신승훈, 포스트 서태지 아이들처럼 자기가 직접 콘서트도 짜고 앨범 자켓도 만들고
모두 작곡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마 아티스트형 그 참가자를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친구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가자를 더 빛날 수 있게 스토리텔링 하자. 그리고 좀 진정한 꿈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허각 씨, 존박 씨, 서인국 씨, 울랄라 세션, 버스가 나오는데 허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오디션을 만날 때 우승에 대해서 많이들 뭐 허각 씨가 우승할 줄 알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예선할 때도 저희가 이제 저희 100만 개 정도 말 그대로 100만 개 정도 테이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 추려내고 지역마다 1시간 정도 분량이면 한 12팀이나 12명 정도의 후보자들밖에 방송에 못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막 서치하다 보면은 조금 그 스토리가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노래가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캐릭터가 약하신 분들은 좀 방송에 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각 씨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스케치 정도만 들어가고 그 일은 보이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인터뷰하다 보면 귀에 착 달라붙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허각 씨가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말이 자기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우승할 거래요. 사실 그래서 약간 코웃음을 속으로는 찾고 밖에서 웃고 있었는데 근데 말 그대로 점점 미션들이 진행되면 사실은 생방송에 이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는 일주일밖에 시간을 못 주고 일주일에 한 노래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VCR을 또 찍습니다. 아까 스토리텔링 얘기했던 것처럼 생방송에 노래만 하는 생방송을 꾸미지 않고 한 20-30분 정도는 VCR로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미션이라고 해서 뭐 또 별의별 걸 막 다 시키는데 그런 것들 다 연습하고 나면 한 2-3일 정도밖에 노래를 못 하거나 지난번에 허각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밖에는 시간이 없을 때도 연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참가자들이 그 바쁜 스케줄 속에 막 지치는데 유일하게 지치지 않았던 게 허각 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꿈의 크기 굉장히 큰 사람일수록 이런 경쟁 구조에서 잘 살아남는 걸 저희도 거꾸로 배워서 그 뒤로 이제 꿈의 크기에 대한 얘기들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면 데뷔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절실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존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외모들 뛰어나고 그다음에 출신이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좋았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쉬웠던 반면에 허각 씨, 서인국 씨도 마찬가지고요. 울랄라 세션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을 운영해왔던 친구인데 울랄라 세션이 딱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 막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팀이었는데 막상 이제 슈퍼스타 K가 될 때쯤 15년이 됐대요. 팀 만든 지. 그래서 막상 이제 오디션 출전하려고 전화를 돌렸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나 취직했어, 나 못 가, 난 안 돼라고 했다가 된 게 5명이었는데 그나마 5명 중에 1명이 결혼을 하게 돼서 빠지고 4명이서 출전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빛을 봤다는 거고 버스커도 그 계명대학교라고 천안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장범준 혼자서 메인 보컬 되는 혼자서만 길거리 공연하다가 팀을 못 짜서 못 나올 뻔했다가 뭐 교수님하고 알바하다가 만난 그 김영태라는 친구하고 같이 조직해서 급조해서 나온 팀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음악하는 친구들이 얼만큼 어렵게 오디션들 나오고 있는 오디션조차도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의 스토리텔링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오디션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슈퍼스타 K를 마지막으로 작년 슈퍼스타 마지막으로 올해는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망 있어하는 제가 믿고 있는 김태훈 PD라는 PD한테 슈퍼스타 4를 넘기고 저는 올해 좀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더 객관적으로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일단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몽고하니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실은 프로그램 시청률적으로 보면은 사실 핫한 컨텐츠예요. 요즘 공중파에서 다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컨텐츠에도 불구하고 사실 슈퍼스타 K만큼은 처음에 아무도 이 시청률에 대한 낙관하지 않았을 때 음악 산업에 대한 구조들, 그다음에 꿈이 없던 친구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무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초심들을 꼭 갖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 있고요. 이 직항이 하는 경륜이라는 뜻은 사실은 아까 그 초심에 대한 얘기들인데 작년에 이제 슈퍼스타 K3를 진행할 때 중간에 예리밴드라는 팀이 한번 그냥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합숙 과정도 그렇고 뭐 편집 과정도 그렇고 막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팀이었는데 안타깝게 나가면서 버스커도 이제 들어오고 헤이즈라는 팀도 들어오고 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속칭 요즘 말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슈퍼스타 K 참 만들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때 저희 선배께서 얘기했던 게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목표점이 제대로만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좀 연결해서 슈퍼스타 K에 있는 그 참가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비밀이면 비밀인데, 저희가 그냥 메이크업 이쁘게 하고 해서 생방송에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성형외과에서 약간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큰 수술 말고 필러나 좀 그런 거 좀 해주는데, 그 원장님께서 요즘 최근에 그 슈퍼스타 K 홍보 때문에 잘 되셔가지고 병원을 크게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만나 뵀더니 요즘 병원이 커졌는데 너무 힘드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실장님이 없대요. 실장님이 누구시냐면 그 여자분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손님이 오시면 견적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체형이 어떻고 해서 여기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실장분이신데, 그 실장님 구하기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실장 면접은 너무 많이들 오는데 다들 실장님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실장님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실장님 못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실장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뭐 약간 허상이라 그럴까요? 이쁜 건 있는데 아래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없어서 실장님이 되는 사람을 진짜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것도 오디션 프로그램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게 중간 과정 너무 어려워요. 막 팀이 이탈하기도 하고, 저희도 막 프로그램 100만 개 되는 테이프로 막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목표점, 아까 초심, 스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친구들 만들기 위해서는 멋지게 완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견뎌갈 수 있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 K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마 새로 만든 컨텐츠에 있어서 저희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재방송이 많으니까 재방송 보는 듯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 다 비슷비슷하니까 지겹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똑같은 복제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변신들 했던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슈퍼스타 K를 만들면서 있었던 마지막 그 비법이라고 하면 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참가자들, 저희가 이제 그 후배들이나 인터뷰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얘기 듣는 것처럼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애인도 처음 사귈 때 점점 가면 이제 듣기 싫고 막 이제 귀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아니면 어떻게 더 잘하지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사실은 100만 개 된 테이프들도 밤을 새서 합니다. 지역 예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루 종일 예선을 보고 나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또 밤새서 3일 밤을 새서 다시 골라요. 빼놓은 게 있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애정 잘 되려고 하는 애정들이 쌓여서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딴 프로그램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면 제가 생각하는 오디션의 아이덴티티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긴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